시간에 창비 고등국어 교과서에 춘향전 수록되어 있던 그 부분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도 그 내용에 이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봤던 장면이죠. 거짓골로 나타난 이몽룡이 좀 뭔가 비장한 의도를 가지고 썼던 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내용까지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로 쓰여져 있는 것을 글 뜻을 밝혀준 부분이니까 이것만 읽고 지나갈게요. 앞에서 이몽룡이 썼던 그 한시의 뜻을 밝혀줍니다.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천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관리들의 사치와 향락 뒤에는 백성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를 썼어요. 이것 자체가 이제 곧 일이 터지겠군. 원망소리 높다라고 하면서 지금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일이 터지겠군 이라는 걸 독자도 느낄 수 있고요. 눈치가 빠른 운봉영장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글을 지었으되 본관 사또는 몰라보는데 운봉영장은 글을 보며 속으로 불싸 일이 났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관 사또가 변사또잖아요. 변사또의 경우는 이런 시를 보고도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본관사또, 변사또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물인지를 풍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리석은 변사또, 본관사또를 풍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관사또가 어리석은 것과 달리 운봉영장은 그렇지 않죠. 본관사또는 옹졸하게 자기 생일 파티에 자빈을 금하라 라고 얘기했지만 운봉영장의 경우는 본관사또에게 좀 행색은 남루하지만 양반인 것 같으니 말석이라도 안 치시오 라고 하는 조금 관대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본관사또와는 좀 다른 면모를 지녔죠. 그러니까 운봉영장의 어떤 눈치 빠르고 조금 똑똑한 것 같은 그 면모가 어떻게 보면 야, 변사또는 이렇게 어리석은데 운봉영장은 그렇지 않네 라고 느끼게도 해주면서 변사또, 본관사또의 어리석음을 잘 부각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운봉영장의 어떤 성격 특징을 본다면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빠르고 뭔가 일이 났다 라고 생각하죠. 어사출두. 꼭 어사출두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인데? 라고 이제 눈치는 충분히 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련의 어떤 사건을 좀 예견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변사또는 이런 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 글을 봤는데도. 그래서 변사또의 어리석음. 요걸 잘 부각해주는 역할을 하죠. 누구나 다 눈치 못 챌 만한 글이 아니었고 눈치를 챌 만한 글이었다. 이것 봐라. 운봉영장도 글을 보면서 속으로 불싸 일이 났다 라는 것을 알 정도로 다 눈치챌 만한 글이었는데 본관사또만 몰라. 그러니까 이 본관사또는 정말 어리석은 인물이 맞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죠. 이때 어사또 하직하고 간 연후에 각 아전들을 분부하되 야야 일이 났다 라고 하면서 단속을 시켜요. 근데 이 단속 역시 운봉영장이 하는 일이에요. 공방 불러 돗자리 단속, 병방 불러 역마 단속, 관청색 불러 다담상 단속, 옥형광 불러 죄인 단속, 집사 불러 형구 단속, 형방 불러 장부 단속, 사령 불러 숙직 단속. 한참 일이 요란할째. 그러니까 이런 요란한 일을 다 운봉이 하고 있을 때 저 사정 모르는 본관사또가 사정을 몰라.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여전히 모른다는 것을 잘 여기서도 보여주죠. 사정 모르는 본관사또가 여보 운봉은 어디를 다니시오? 라고 굉장히 철없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변사 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복사해서 붙이자면 여러분도 이렇게 복사하고 싶죠? 어리석은 변사또의 모습을 풍자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자기 몸 보호하자고 운봉영장은 아이고 급한 일이 있어서 하고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야 일이 났다 하면서 이런저런 단속을 다 해줘요. 변사또를 조금 감싸주려고 하는 면모도 있는 거죠. 다 나름대로 단속을 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운봉영장은 변사또의 부정부패가 뭐 잘못이나 이런 걸 드러날까봐 좀 걱정하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사또의 부패, 잘못이 드러날까봐 걱정해서 일이 났다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단속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실을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또 알려주진 않아요. 나름대로 암행어사 출두하고 벌받는 상황이 잘 벌어지게 하려고는 하는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름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어디에 그렇게 다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소피 보고 들어오. 그러니까 오줌 싸고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관사또가 술주정이 나서 분부하되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이제 춘향을 급히 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어사또 부하들과 내통한다.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서리 중방 거동보소. 여기서도 뭐뭐보소라고 얘기하니까 이것 역시 판소리의 어떤 흔적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조를 불러 단속할제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수군. 그러니까 지금 뭔가 뒤에서 일이 꾸며지고 있는 장면을 생동감 있게 보여줘요. 뭔가 이리 가면서 수군 하고 떠들고 저리 가며 수군수군 하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어사 출두의 장면을 좀 생동감 있게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보여줄 거라서 참고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사 출두하는 그런 장면에서 나름대로 어떤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작할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 신호 이런 것을 의성어를 통해서 굉장히 장면이 생동감 있게 잘 드러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죠. 어사출두의 장면을 잘 보여주는 이 다양한 표현 방식을 조금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리 역졸 거동보소. 이번엔 또 서리 역졸의 모습을 한번 봐라. 여기에 집중해줘 하면서 또 서술자가 개입하죠. 외골망건 공단모자 새패랭이 눌러쓰고 여기 또 사음보율격 잘 드러납니다. 석자간발 새집신에 한삼고이 산뜻하게 차려입고 육모방망이 사슴 가죽끈을 손목에 걸어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하고 하는 여기 이제 출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이제 출동할 거니까 모자도 하나 갖춰서 썼고요. 지금 옷도 갖춰서 입었고요. 그리고 뭔가 공격하려고 하는지 이제 다 소탕하고 탐관오리 벌 주려고 하는지 막 방망이 같은 거 다 준비해서 손목에 걸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하고 하는 준비의 과정을 또 잘 보여줘요. 여기서 뭐뭐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열거법이라고 하죠. 열거를 통해서 어사출두를 하기 위한 장면을 생생하게 한 장면 한 장면 펼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남원읍이 우글우글 청파 역졸 거동보소 달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하죠. 이게 가장 이제 극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암행어사 출두하는 장면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줘요. 번쩍 하면서 좀 시각적인 느낌도 있고요. 남원읍이 우글우글이라고 하니까 이 역시 좀 의성어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청파역졸 거동보소라고 하면서 이것도 서술자가 개입하면서 이번에 이런 장면을 봐라 라고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달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면서 암행어사 출두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마패가 굉장히 상징적이니까 만약에 영화였으면 마패를 클로즈업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마패는 어떤 존재로 여기서 묘사가 되냐면요. 달 같은 마패, 햇빛같이 번쩍이는 마패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패는 여기서 굉장한 역할을 해주죠. 암행어사가 나타난 어마어마한 지금까지의 어떤 장면을 완벽하게 이제 극적으로 바꿔주는 기능, 장면 이런 걸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패를 달과 해. 그러니까 달과 해면은 우리의 어떤 하루하루를 다 밝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도구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마패를 달이나 햇빛에 비유해서 표현을 해줬죠. 마패를 마치 달이나 햇빛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비유해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힘겨운 백성들의 삶이나 아니면 이제 희망이 없이 나는 이제 곧 죽겠구나라고 절망을 하고 어둠으로 그냥 들어가려고 했던 그 춘향이의 삶에 빛을 한 줄기 빛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빛과 같은 마패가. 그래서 그런 측면을 또 생각해 본다면 어사또가 백성의 삶이나 춘향의 삶을 밝게 비춰주는, 그래서 힘겹게 탐관오리, 지배층의 억압 이것으로 인해서 힘겨워했던 이런 존재들을 구하는 빛과 같은 존재다. 그런 거 조금 어려운 말로 광명의 존재라고 얘기하죠. 광명의 존재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유의 방식 이것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극적이게 완전히 멋지게 등장한 이몽룡입니다.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겠죠. 실제로도 크게 했을 거예요. 이 장면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소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근데 아무리 뭐 크게 소리를 질러도 강산이 무너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무너지고 천지,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서 뒤집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측면으로 봐서는 조금 너무 과장이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리라서 초목금수인들 안이 떨냐. 풀이든 나무든 아니면 각종 동물들이든 안이 떨냐? 라고 물어보는 방식으로 얘기하지만 떨었다 이 얘기겠죠. 그러니까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하는 소리가 이만큼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소리다 라는 것을 과장의 방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의 방법을 통해서 어사출두의 장면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보여주죠. 어사출두의 위세가 엄청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여기 역시 안이 떨냐? 떨 수밖에 없다. 그만큼 어사출두의 위세가 대단한 것이다 라고 보여주니까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세가 대단하다라는 장면에 대한 자기의 어떤 평가적인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남문에서 출두야, 북문에서 출두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난대요. 한 군데서만 나는 게 아니라 막 사방 천지에서 이렇게 암행어사가 출두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 탐관오리 봉간사또가 진짜 막 조마조마하고 떨리고 지금 막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동서문 출두 소리 청천에 진동하고 파란 하늘에 진동하다라고 하늘 가득하다라고 얘기했죠. 소리가 하늘에 가득 채워지기는 사실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과장의 방식으로 그만큼 어사출두의 장면이 굉장했다. 그래서 이 변사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휩싸이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잘 느끼게 해주죠. 모든 아전들 들라 하고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넋을 잃어 공영이요 등채로 휘닥닥 애고 죽겠다 하는 막 그런 소리들이 막 나요.
여기저기서 이제 뭐 탐관오리들이든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한 군데 모이게 하고 뭐 벌해주려는 그런 장면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채라고 하면 채찍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막 휘닥닥 하면서 한 군데에 지금 고기를 모이듯이 다 모아놓고 지금 막 정신이 없는 이들이 이제 한 군데 소탕되듯 잡히듯 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면 공방이 자리 들고 들어오며 안 하겠다던 공방을 하라더니 저 불 속에 어찌 들랴 하면서 막 굉장히 신세 한탄하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등채로 휘닥닥 에고 팍 터졌네 하면서 이 상황에서 다 지금 막 힘들어하고 잡혀가고 괴로워하고 막 난장판이 된 모습을 그냥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좌수 별감 넋을 잃고 이방호방 혼을 잃고 나졸들이 분주하네. 모든 수령 도망갈제 거동보소 인괴 잃고 강정들고 병부 잃고 송편들고 지금 제가 또 어떻게 읽고 있어요? 다 사음볼격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죠. 여기에서도 이 장면을 잘 묻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면도 좀 주목해서 내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표시를 해둘게요. 이 장면도 암행어사 출도한 이후에 도망가거나 정신이 거의 막 혼미하게 나간 막 너무나 당황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수령들의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게 잘 보이거든요. 우리 판소리계 소설 또는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풍자나 해악의 어떤 면모가 잘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당황한 이들이 막 넋을 잃었고 혼을 잃었고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이제 구체적 장면을 통해서 보여줘요. 모든 수령이 도망갈제 거동보소. 그럼 여기에도 장면 좀 봐라 하고 서술자의 개입이 좀 드러나죠. 인괴 잃고 강정 들고. 그러니까 이들이 챙겨야 되는 거예요. 뭐 도장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관리로서 잘 챙겨야 되는 건데 이거는 잃어버리고 강정을 들고 있어요. 뭐 쌀강정, 보리강정 뭐 먹는 안주나 간식 중에 하나겠죠. 과자 종류니까. 그 병부 잃고 군사나 이런 것들 담당을 할 때 병부 잘 간직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간직을 못한 채 송편만 들고 있어요. 지금 뭐 송편 너무 먹고 싶어서겠어요? 정신이 나갔다는 증거죠. 탄건 잃고 용수 쓰고. 그러니까 제대로 써야 되는 탄건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갓 잃고 소반 쓰고. 갓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막 쟁반이 아니라 뭐 조그만 쟁반이라든지 조그만 상이라든지 이런 걸 쓰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웃기게 표현했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칼집 쥐고 사실은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오줌 질질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여기에 지금 묘사되고 있는 표현들을 통해 이렇게 관리들이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니까 암행어사 출도했다면 아이고 암행어사님 오셨습니까? 나 이렇게 떳떳하게 잘하고 있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에 지금 모두 다 막 쫄았어요. 막 당황하고 지금 오줌까지 질질 싼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떳떳하지 못해서 도망가야 되는 이런 수령들의 모습을 보면 아마 이 당시에 피지배층 평민들이 봤을 때 막 깔깔거리기도 하고 이것 봐 니들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렇겠지 라고 하면서 약간 비판하듯이 보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모세모 네모세모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을 했는데 네모들의 공통점은 실제 이 관리들이 챙겨야 하는 거죠. 이 챙겨야 하는 것들은 챙기지 못해요. 지금 혼줄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챙기지 못하고 안주라든지 막 어떤 뭐 그릇이나 뭐 엉뚱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기고 있잖아요. 엉뚱한 것을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럼으로써 아이고 엄청나게 당황들 하셨나 봐요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당황한 수령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죠. 우리 이런 걸 희화화라고 얘기합니다.
우스꽝스럽게 만든다라고 해서 희화화라고 얘기해요. 여기엔 당연히 자연스럽게 풍자나 해악의 의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서도 이게 학습활동에 나온 부분이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인계 잃고 강정 들고 병부 잃고 송편 들고 탄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그냥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수령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자기가 챙겨야 되는 것은 챙기지 못한 채 엉뚱한 것만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요. 그 장면에서 인계 잃고 강정 들고 병부 잃고 송편 들고 탄건 잃고 용수 쓰고 하면서 계속 나열하듯이 얘기해줘요. 아마 이게 당시에 판소리를 연창하던 창자 앞에서 앉아서 구경하든 서서 구경하든 청중들이 너무 재밌게 봤나 봐요. 막 깔깔거리고 그 장면 상상하니까 웃겨 막 그러면서 막 깔깔거렸겠죠. 그러다 보면 신이 난 연창자가 사리사리 더 붙여서 장면을 더 크게 만들고 부풀리고 길게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지난 시간 영상에서 처음에 판소리계 소설 설명해 드렸던 영상에서 장면의 극대화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런 게 잘 드러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도 판소리계 소설의 어떤 면모 중에서 이제 장면의 극대화의 면모도 있고요. 사사조, 사음보의 율격, 이런 운율감 또는 율격 이런 것도 잘 드러나고 판소리계 소설이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한 해악이라든지 풍자의 성격도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막 방망이 들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지는 것은 검은 고요. 막 당황해서 방망이에 깨부서질 수도 있는 거고 얘네들이 당황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검은 돌을 밟고 갔는지 치우고 막 갔는지 모르겠지만 부서지는 것은 검은 고요.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라. 원래 얘네들이 신나게 음악 연주할 때 쓰던 건데 다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 봉관사또는 똥을 싸고 다른 수령들은 오줌 싸는데 봉관사또는 좀 더 했죠. 봉관사또가 똥을 싸고 멍석구멍 생쥐 눈 뜨듯하고 너무 무서워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막 구멍에서 생쥐가 아주 찔끔 눈을 뜨는 것처럼 아주 겁에 겁을 엄청나게 먹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봉관사또가 똥을 싸고 멍석구멍 생쥐 눈 뜨듯하고 라고 하는 것은 봉관사또가 어마어마하게 당황한 모습을 약간 조롱하듯이 너무 우스꽝스럽게 표현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봉관사또의 당황한 모습이 잘 드러나요. 봉관사또 당황한 모습. 막 똥 쌀 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내 입장에서 내가 너무 당황해서 똥을 싸면 이렇게 진짜 이거는 이불킥을 벗어나서 나의 진짜 흑역사라서 어디에 뭐 남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잊혀지고 싶고 막 이런 기억이잖아요. 근데 봉관사또가 그랬다고 하니까 웃기죠? 분명히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막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 모습을 조롱하듯이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고요. 그러면서도 아이고 똥 쌌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해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기에 하나의 또 표현이 들어간 게 멍석 구멍 생쥐 눈 뜨듯하고 그렇게 호령하고 막 부당하게 수청을 들으라고 협박했던 그 사람이 어디 숨어가지고 멍석구멍 생쥐 눈 뜨는 듯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완전 쫄았어요. 이런 부분 생쥐에 비유하면서 얼마나 얘가 지금 그렇게 호령하던 사람이 여기선 지금 생쥐 눈 뜨듯 제대로 눈도 못 뜬데? 라고 하는 모습을 잘 보일 수 있게 비유적인 표현을 또 썼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와서도 호령 못해요. 안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오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추워. 그래서 문을 닫아야 돼. 그럼 바람이 들어오니까 문을 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인지적 기능이 많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는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 닫는 것도 어사가 들어오거나 나를 잡아들이려는 사람이 들어올까 봐 무서운 건데 순간 허풍도 떨면서도 그 허풍이 내가 진짜 막 힘이 있어서 막 세력을 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죠.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물 마르다 목 들여라. 목이 마르니까 물을 들여야 되는 건데 물 마르다 목 들여라 하면서 엉뚱한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어찌나 당황했는지 그 와중에도 뭔가 위세 있는 척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다 허세이자 허세라는 걸 잘 보여주고 얘가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잘 보여주는 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어휘가 도치됐죠. 어휘 도치. 다 말을 바꿔서 써요. 지금 정신없어서. 그래서 요거 어휘의 도치 양상하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 안 맞는 말이 뒤바꿔서 사용하죠. 근데 이런 걸 또 어떻게 보냐면 말장난 같은 거잖아요. 말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말로써 재미있게 웃음을 유발하니까 이런 걸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아이고. 언어 유희. 말장난. 그래서 이것도 해악을 유발하는 면모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관청색은 상을 잃고 문짝을 잃고 내다르니 관청색은 음식 담당하는 그런 관리이기 때문에 상을 제대로 챙겨야 되는데 너무 지금 깜짝 놀라서 문짝을 이고 가요. 얘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설이 역졸 달려들어 후닥닥 하면서 막 다 잡아들이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은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표현들이 줄을 이루고 있죠.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인 면이 있죠. 여기서의 대상들은 다 누구냐면 엄청 권력을 휘두르던 벼슬아치들과 변사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대상들을 추락시키는 거예요. 우스꽝스럽게 지금 여기서는 취급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에이고 나 죽네 하면서 난리들이 났을 때 이때 어사또 분부하되 이 고을은 대감이 좌정하시던 고을이다. 헌화를 그러니까 막 떠들거나 시끄럽게 어수선하게 하면 안 되니까 헌화를 금하고 객사로 옮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감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몽룡의 아버지예요. 이몽룡의 아버지. 원래 남원에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여기에서 이제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있던 곳인데 여기를 어수선하게 시끄럽게 할 수 없으니 수다를 하지 않고 또는 시끄럽게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헌화를 금하고 객사로 옮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했던 일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양반들이 아무렴 하면서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유교보이로서의 면모도 잘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시끄러운 상황까지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자리에 앉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에 본관사 또는 봉고파직하라 라고 하죠. 봉고파직은 못된 짓을 많이 한 고을의 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변사또일 텐데 이 변사또를 파면하고 그 창고를 다 봉해버려서 이제 그걸 뭐 조사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더 이상 이제 관리에 배를 불리지 못하게끔 한다든지 하겠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완전히 징벌을 받게 되는 거죠. 변사또 입장에선. 그래서 본관사 또는 봉고파직이요 하면서 이제 누군가가 옆에서 그 명을 전달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갈등 구조가 이제 해소가 됐죠.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었냐면 변사또와 이몽룡의 갈등이었을 거예요. 변사또의 경우는 지금 부패한 권력, 탐관오리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잖아요. 그 부분을 정리해 보자면 부패한 권력자였고 백성을 수탈하고 부당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존재를 징벌하는 거죠. 봉고파직하고 이제 내쫓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패한 권력을
징벌하는 존재가 이몽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뭐 우리가 홍길동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울분은 보통 백성의 입장이나 홍길동도 서자기 때문에 양반과 평민의 지위 그 사이에 있고 홍길동 혼자 한 게 아니라 의적단에 모아서 활빈당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료와 싸웠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암행어사라고 하는 그런 양반의 굉장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부패한 권력을 처단하니까 같은 양반끼리도 잘못된 양반을 처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게 사실은 더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소설 내에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가능하게 하죠. 양반들은 다 똑같은 족속이 아니라 양반들 중에서도 잘못된 권력을 처벌할 수 있는 올바른 권력이 존재한다. 라는 것도 보여줘요. 그러면서도 잘못된 권력은 뒤집어 엎어버리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양반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가 바른 자리로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평민들의 바람, 이 사회가 조금은 뒤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관리들이 부디 벌 좀 받았으면 좋겠고 이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평민들의 바람, 이런 게 잘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몽룡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뒤에는 사회개혁 사상이 배경으로 깔려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양반들이 이러기는 사실상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몽룡이라고 하는 인물은 민중, 평민들의 어떤 욕망, 이 현실 좀 제발 바꿔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양반이나 권력자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민중의 욕망이 반영된 허구적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두 인물의 갈등 관계는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어서 내용을 볼게요. 사대문에 방을 붙이고, 그러니까 지금 본관사또 봉고 파직됐다라는 것을 이제 이 지역에 다 알리는 거죠. 얘는 이제 직을 상실했어. 너희들의 관리자는 변사또가 아니야.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옥 형이를 불러 분부하되 내 고을 옥에 갇힌 죄수를 다 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춘향이를 염두에 두고 하는 행동일 텐데 춘향이부터 해결하진 않고 분명히 이런 변사또 같은 인물 아래에서는 부당하게 잡혀있는 죄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죄인을 다 올린 이후에 다 각각 죄를 물은 후 죄가 없는 자는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백성들의 어떤 뭐 한이라든지 이런 걸 좀 풀어주는 거죠. 이제 남아있는 건 춘향이에요. 저 계집은 무엇인고? 하고 묻죠. 몰라서 묻는 거겠어요? 아는데도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모르는 척 하면서 나중에 내 수청도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내 수청도 거역할까? 뭐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계집은 무엇인고?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마지막 한 번 더 춘향이의 어떤 지조나 절개를 테스트하려는, 사실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제 입장에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춘향이 너무 불쌍하잖아. 3, 4개월까지 옥에 갇혔으면 빨리 가서 꺼내줘야지. 당장 힘든 시간을 1초라도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도 장난치듯 테스트를 해요. 근데 그건 뭐 이것만 보면 이몽룡 나쁜 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뒤로 끌고 가야 관객들, 청중들 또는 독자들이 재밌어 하긴 했었겠죠. 어쨌든 저 계집은 무엇인고? 라고 하니까 형리가 말하기를 기생 월매의 딸이 온데 관청에서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제 알려줘요. 그래서 무슨 죄인고? 그것도 다 알면서 물어보죠. 형리 아뢰되 말하기를 본관사또 수청 들라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 아니 들려 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이로 소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기생이기 때문에 수청 들라고 부르면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춘향이는 수절이 정절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절개를 지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정절로 나는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춘향이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수절이 정절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여염집 여인들이거든요. 보통 기생이 아닌 일반 집이 여염집이라고 하죠. 여염집의 여인들, 즉
보통의 여성들이 지켜야 되는 윤리예요. 기생은 이런 윤리 없어요. 이런 거 안 지켜도 되고요. 지키지 않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의 수청을 다 드는 역할을 하는 게 기생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춘향이는 자기 스스로를 기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는 기생이 아니라 여염집 여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의 정체성은 사회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여한 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 주체적인 생각, 나의 주인은 나야, 내 삶의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청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수청 안이 들려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춘향의 정체성은 사회가 부여한 정체성은 기생이겠지만 춘향 스스로 부여한 정체성은 그냥 일반 여인이에요. 멋지죠? 니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가 생각한 나로 살아갈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청 안이 들려 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이로 소이다. 왜 잡혀 들어왔는지 설명해줘요. 그래서 어사또 분부하되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이런 말 하고 싶을까요? 어쨌든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에게 보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소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라고 합니다. 이 순간 춘향이 흔들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끝나버려요. 되게 민망하겠죠. 이몽룡도 이게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왜 해요? 이 힘든 여인을 대상으로. 어쨌든 춘향이는 대단한 여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명관은 훌륭한 관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심 훌륭한 관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런 걸 반어라고 한다고 했어요. 야, 너 정말 제대로 된 관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도 지금 이 상황에서 수청들나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비판의 의도가 굉장히 강조되죠. 반어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어사또 들으시오. 층암 절벽 높은 바위가 그러니까 험한 바위 겹겹이 쌓인 그 낭떠러지의 높은 바위가 바람이 분들 무너지겠는가? 청송 녹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데 변하겠는가?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삐 죽여주오 라고 하죠. 층암 절벽의 높은 바위랑 청송 녹죽 푸른 나무 갑자기 자연물들 왜 등장했을까요? 이게 바로 변치 않는 자신의 태도와 유사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층암절벽 높은 바위나 청송녹죽 푸른 나무는 다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 춘향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춘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춘향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조와 절개가 높아서 험한 낭떠러지의 높은 바위는 아무리 바람이라는 시련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 즉 나의 절개, 지조는 어떤 시련이 와도 굽혀지지 않아 라는 거고 청송, 녹죽, 푸른 나무 눈이 온대. 눈이라는 시련이 찾아와도 그 푸른 빛깔 변하겠는가. 즉 나는 어떤 시련 네가 또 나를 지금 흔들리게 하고 수청들라 하지만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지조와 절개가 높은 춘향이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도 층암절벽, 청송녹죽 이런 표현들은 양반들이 조금 좋아하면서도 그냥 지조나 절개 얘기할 때 잘 쓰던 좀 상투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할 때 판소리계 소설이 언어의 이중성이 있다고 얘기해 드렸었잖아요. 평민들은 이런 말 잘 안 쓰겠지만 양반네들은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조와 절개 좋아하는 양반들의 취향에 딱 맞게 양반들이 좋아하는 한자어의 아주 그냥 잘 쓰는 표현들
상투적인 관습적인 표현들이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나타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나의 지조와 절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차라리 나를 죽여.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죠.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을 하면서 또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요.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 문간에 와 계실제 천만당부하였더니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천만당부의 내용은 나는 이제 내일 죽을 거야. 죽을 때 내 시신을 잘 수습해주고 선산에 묻어달라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부탁했으면 근처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꼼짝없이 어사또에게도 지금 수찬 거절하니까 나에게 남은 건 죽을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몽룡을 보고 싶은지 어쨌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사또 분부하되 얼굴 들어 나를 보라 라고 하죠.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니 춘향이 고개를 들어 위를 살펴보니 거린으로 왔던 난군이 분명히 어사또가 되어 앉았구나. 아유 이제 살 일만 남은 거죠. 다행이죠. 반 웃음 반 울음에 웃는 이유는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복합적인 심정이죠. 그리고 반 서름에 서름을 갖는 이유는 뭐겠어요? 반 울음에 라고 했을 땐 서러움의 감정이죠. 내가 너무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막 이런 식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 감정을 가지면서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산한군 좋을시고 남원읍내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비유적인 거죠. 여기도 실제 가을인 계절일 수도 있지만요. 계절적인 비유로 보자면 다 떨어져. 낙엽이 다 떨어지는 시기고 그래서 나도 떨어질 것 같아. 나도 곧 죽게 생겼더니 이런 맥락이죠. 즉 가을이 들었다는 건 춘향이 겪은 고난들일 거고 이런 고난이 심해서 나는 이제 곧 죽게 생겼었는데 객사에 봄이 들었어. 다행히. 이화춘풍 날 살린다 라고 하죠. 이화는 원래는 백꽃을 이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한자에 요 이자를 썼어요. 이 이는 제 이름 이윤정 할 때 이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가리키는 이로 쓰이는 단어란 그 한자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측면으로 봤을 땐 여기에서는 봄이 들어서 피는 백꽃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몽룡을 의미하면서 이몽룡 같은 꽃이 나에게 피어서 살게 해주었다 라는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다 돼요. 만약에 그냥 이 부분을 백꽃, 원래 이화는 백꽃을 얘기하는 거니까 백꽃, 봄이 들어서 백꽃이 피었다. 즉 백꽃 봄바람, 춘풍하면 봄바람이잖아요. 이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보통은 봄이 찾아들었다라고 하면 비유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좋은 때를 얘기하죠. 새롭고 좋은 시절이 찾아와서 나를 살게 하는구나 라는 비유, 요걸로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는 요 이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몽룡이 찾아와서 날 살린다. 이몽룡 같은 봄바람같이 좋은 존재가 찾아왔다 라고도 보는 거죠. 즉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둘 다 가능한 의미이거든요. 어쨌거나 이몽룡과 잘 살게 되는 게 춘향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날 살리게 됐다. 꿈이냐 생시냐 꿈을 깰까 이 엄녀로다 하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한참 일이 즐길 적에 춘향엄이 들어와서 가없이 끝없이 즐겨서 하는 말을 어찌다 서러하랴. 끝없이 좋아서 계속 좋은 말들을 한다는 거겠죠.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쏜가 하면서 전체적인 주제의식같이 정리해주는 말을 한번 해줍니다. 그거 누구의 말이에요? 편집자, 서술자의 말이죠. 서술자의 개입이자 편집자적 논평이 담겨져 있는 거고 어찌하니 좋을쏜가 라는 것은 물어보는 말이지만 대답이 궁금하지 않아. 아유 정말 좋다 라고 하는 거니까 서리법이 사용되기도 했죠. 그래서 어사또 남원의 공무 다 한 후에 어사또는 자기 일도 열심히 하는 남자예요. 그래서 다 한 후에 춘향 모녀와 향단이를 서울로 데려갑니다. 예전엔 못 데려갔죠. 아빠만 따라갈 때는. 그런데 이제 당당하게 데려가요. 그래서 위험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가 굉장히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아니 칭찬하랴. 다 같이 칭찬했어요. 이것도 모두 다 칭찬할 만큼 대단했던 장면이야 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볼 수 있고 서리적 표현이기도 하죠.
이때 춘향이 남원을 하직할세, 이제 서울로 떠나니까 영귀하게 되었건만, 굉장히 지체놓고 귀하게 되었건만, 너무 잘된 일이긴 한데 이 몽룡과 같이 지냈더니 광안루, 남원 다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을 이별하니 일희일비가 아니 되랴. 그러니까 기쁘고도 즐거운 일 있으면서도 슬프기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일희일비 아니 되랴 라고 하는 것은 서리적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쁘고도 즐거운 일이기도 했다라는 것의 상황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춘향이 놀고 자던 부용당아 너 부디 잘 있거라. 광한루 오작교며 영주각도 잘 있거라. 봄 푸른 해마다 푸르건만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이른 시는 나를 두고 이름이라. 다 각기 이별할제 길이길이 무고하옵소서. 다시 보기 기약 없네 라고 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잘 지냈던 곳에 대한 추억과 또 다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마음을 얘기하죠. 이때 어사또는 좌도와 우도의 읍들을 순찰하여 민정을 살핀 후 서울로 올라가 임금께 절을 하니 판서 참판 참의들이 입시하시어 보고서를 살핀다. 어사또의 임무에 대한 평가를 하겠죠. 임금께서 크게 칭찬하시며 즉시 이조참이 대사성을 봉하시고 뭔지 몰라도 대단한 것 같아 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 그 춘향으로 정열 부인을 봉하신다 라고 하죠. 이몽룡도 크게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요. 춘향만큼 신분의 변화가 급격해진 건 아니죠. 똑같이 양반인데 춘향의 경우는 기생이었다가 정열 부인이 됩니다. 기생은 여인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평민보다도 낮은 지위였는데 정열 부인하면 양반 여인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이 부인의 어떤 지조나 절개를 가장 높이 평가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춘향은 드디어 신분 상승의 욕망과 사랑까지 다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이 장면은요. 사랑도 신분도 모두 얻은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랑과 신분을 다 얻었다.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정리하면서 주제를 정리할게요. 완전 끝까지 보진 않았는데 주제를 정리해 보자면 사랑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일부 종사, 한 명의 낭군만을 모시겠다라고 하는 일부 종사를 향한 지조와 정절, 이것을 강조하는 주제의식이 있겠죠? 이건 누구에게 맞춰진 주제겠어요? 유교적 냄새가 나고 있으니까 양반 사대부 취향이죠? 양반 취향. 이런 걸 표면적 주제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분 상승이 되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신분적 제약을 극복한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요거는 굉장히 좀 앞서 나갔죠. 시대를. 진보적인 면도 있고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인간 평등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 인간 해방의 정신이라고도 하는데 인간 해방 이런 게 있고 평민의 취향도 반영한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제의식을 살펴봤어요. 그 뒷부분 마저 읽어볼게요. 은혜에 감사드리고 물러나 부모께 배우니 성은을 못 잊어 하시더라. 다 받아들인 거죠. 임금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러면 춘향도 은혜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이때 이조판서, 호조판서,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다 지내고 퇴임한 후에 정열 부인으로 더불어 백년동락할세. 그 후세 대대로 잘 살았다 얘기인 거겠죠. 정열 부인 오타예요. 정열 부인에게 3남 4녀를 두었으니 모두가 총명하여 그 부친보다 낫더라. 자식도 잘 키웠어요. 셀품 관직이 대대로 이어져 길이 전하더라 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하나만 내용 조금 정리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춘향이의 경우는요.
옥에 갇혀서 모진 고통을 겪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가 좋았어요. 이렇게까지 지조와 정절이라고? 기생이어도 이거는 남달라, 특별해, 그러니까 받아들여, 이런 식의 인식을 갖게끔 해주죠.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옥이라고 하는 공간의 의미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옥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가기 전에는 어땠냐면 기생의 신분이었어요. 기생의 딸이고 천한 신분이었죠. 근데 이런 여인이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옥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안에서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죠. 춘향이 입장에서는 시련과 고난의 장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나오게 되면서 얘는 기생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지조와 절개를 보통의 양반 여인도 지킬 수 있을까? 대단한데? 라는 것을 인정받으면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죠. 사대부의 아내로 인정받게 되고 그 여인 중에서는 진짜 높은 지위에 해당하는 정렬부인에 오르게 됩니다. 즉 신분적 제약을 완벽하게 극복한 거죠. 옥에 들어가서 모든 걸 감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신분 상승이라고 하는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통과 의례의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옥이라고 하는 공간의 의미를 묻게 된다면 이런 측면을 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전체 다 봤고요. 여러분 한 번 더 내용을 꼼꼼하게 복습하시고 내용 봐주시면 학교 시험을 치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